저는 이거를 어른들이 봐야 할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종목 추천받을 때 그런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원하겠어요? 이게 사실 돈을 버는데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온 게 2015년이더라고. 벌써 9년 전이에요. 어떻게 속편을 9년 만에 만들어? 그것도 1편 보니까 한 490몇만 명, 그래서 500만 명 관중이 안 됐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벌써 2는 거의 240만 명? 그리고 뭐 시간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1편보다는 더 많은 관객이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재밌어. 아니 왜 지금 뭐 엉뚱하게 와이스트리트 야식 잡설에서 갑자기 무슨 뭐 애들이 애니메이션 얘기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른들이 봐야 할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봐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것들이 있지만, 교훈적인 게 있지만 어른들이 봐야 하는 동화다. 강추합니다. 왜냐면 그 스토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 조금 있다가 뭐 심리하고 뇌과학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 인사이드 아웃 1편을 보면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모든 감정들이 소중하다. 심지어 슬픔까지도. 왜 우리가 슬픔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슬픔조차도 꼭 필요한 감정이다. 그 영화 속에서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이 주인공 라일리가 거의 무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랑 슬픔이가 그 감정 조절실, 이런 관제탑 같은 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 애가 감정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화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 5가지 감정이 있다는 게 1편이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런 친구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질 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예전에 뭐 김경일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이 감정을 좌우하는 그 뇌 부분이 다친 사람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조차도 선택을 못 한다고. 인사이드 아웃 1을 보면은 기쁨이가 되게 강박에 좀 쌓여 있어요. 라일리를, 나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 기뻐야 돼. 너는 항상 행복해야 돼. 너는 항상 기뻐야 돼. 라고 해서 슬픔이라든지 화남이, 버럭이라든지 다른 감정들을 막 배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기쁨이도 깨닫게 되는 거야.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막 더듬어 보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족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스하키 팀원들이 와서 자신을 행갈에 쳐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쁨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가 아이스하키 팀이 우승을 해서 라일리가 맹활약을 해서 그런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순간이 패배를 했었을 때였던 거예요. 패배를 해서 가족들이 위로를 해주고 아이스하키 팀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슬픔도 필요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 담긴 거예요. 그 일례로 늘 사람이 기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증이에요, 조증. 우울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계속 슬픔만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이게 너무 빠르게 막 급변을 하면 막 조울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화로운 감정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다. 어디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2편, 그 1편도 보고 2편도 봤어요? 그 2편에서는 캐릭터들이 좀 추가가 돼요. 뭐 대표적으로 당황이도 나오고, 따분이도 나오고, 불업이도 나오고, 불안이도 나오는데, 저는 주인공이 불업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막 질투하고 이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이가 빌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3편 나오면은 저는 분명히 그 질투를 하는 불업이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막 명품백 메고 다니는 애, 그래 막 대박 주식 사가지고 막 수익률 엄청 나오고 막 질투하는 거지, 막 부러워하고 그런 감정들. 근데 1편에서는 슬픔이의 순기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2편에서는 불안이의 순기능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감정을 사람들은 되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얻는 거 알아요, 혹시? 다음날 늦잠을 자면 내가 지각을 한다. 그리고 업무 성과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성과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움직이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 안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사고 날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풀악셀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적정한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영화 속에서는 그게 과도해질 때가 그려지죠. 굉장한 그 불안장애까지 느낄 정도로. 이게 급격히 심해지면은 공황장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인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다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아. 호르몬이나 대사작용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마치 15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막 심장 쿵쾅쿵쾅 거리고. 근데 그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온전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50km로 막 달리고 있어. 근데 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준의 불안은 필요하다. 다만 이게 과도해서는 안 되고, 과도한 불안감에 빠졌을 때는 본인이 컨트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기쁨이나 다른 캐릭터들이 불안이를 진정을 시켜주죠. 그 상황에 개입을 해요. 극단의 불안에 빠졌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뭐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럴 필요성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 엔비디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상향식품이 없고 막 이런 포모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불안이하고 불업이가 지금 같이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막 불안이랑 불업이랑 막 부러워 죽겠고 너 이것도 안 갖고 있고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 근데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저희 YG 클럽 세미나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정채진 프로님이 자기를 객관화하고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었고, 그때 정채진 프로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거예요. 인코그니토. 이게 표지는 제가 집에다 놓고 왔는데 그 왜 이게 겉표지 있잖아요. 아, 그게 또 멋있는데 그거는 놓고 왔네. 인코그니토라는 책이고, 이게 2011년에 나온 책이에요. 인사이드 아웃보다 더 먼저 나왔고 더 먼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 장터에서 샀거든요. 인코그니토라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익명의, 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머릿속. 이거는 이제 뇌과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뇌과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리에 관해서도 그렇고 콘텐츠를 정말 많이 다뤘네. 뭐 제가 다 읽었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한 책들이고, 근데 요거를 공부한 상태에서도 봤는데 야, 인코그니토 이 책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참 잘해줬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존재 혹은 나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이 가족용, 어린이용, 그리고 청소년용 그 애니메이션이라면 인코그니토는 어른들을 위한 이제 책을 지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인사이드 아웃 3다.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스탠퍼드대 신경과학과 부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기분, 중요한 판단까지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내리는 거고, 그 뇌는 그때 주어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이 묘사가 됩니다. 전설적인 투수 있죠. 놀런 라이언. 그분이 160km 넘는 강속구를 던지거든요. 그게 포수 미트까지 꽂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0.4초도 안 됩니다. 근데 타자라는 인간이 그 공을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0.5초라는 거예요. 공이 날라오네? 이거 인식하는데 0.5초라는 거예요. 근데 공은 이미 0.4초 만에 들어가 있어. 근데 타자가 그걸 받아치죠. 홈런을 때리기도 하죠.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연습량으로 인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휘두르는 거고, 그 무의식적으로 휘둘러서 맞힐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또 연습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이 없는 영역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거고, 요건 좀 이제 범죄의 영역인데, 소아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음란물인데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소아성애자들의 뇌를 열어보니까 특정 부분에 뇌 종양이 있었던 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종양을 제거를 했더니 소아성애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또 소아성애에 집착을 했대.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제거되지 않은 부분에 종양이 다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의 취향, 범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뇌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하나가 전두, 측두,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도 다 같은 치매가 아니라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퇴화하는 그런 종류의 치매라는 거예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퇴화하면은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류의 치매가 발생한 사람들 중에서 이 저자에 따르면 약 57%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츠하이머 방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는 형식으로 치매를 얻은 사람들은 약 그 비율이 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본인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도파민. 막 도파민 터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파민이 일종의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보상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 했을 때 하면서 막 계속 중독되기도 하고. 근데 파킨슨병이라고 알죠? 막 손발이 떨리고 저리고 표정이 없어지고 심지어 손발이 굳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능력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처방을 하는 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파킨슨병에 걸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프라미팩솔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라미팩솔을 처방을 받으면 이 도파민이 이제 뿜뿜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도파민 때문에 오히려 파킨슨병을 치료받다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이 사람의 또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여러 번 전달을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야식 잡설로 그 착시 효과 보여준 적 있죠. 분명히 위아래가 같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경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걸 달리 인지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도 달리 되고. 그래서 그런 착시 효과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가 말 그대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좀 믿기 힘든 결과인데, 이름이 비슷한 이성한테 끌린다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어 이름에 국한되는 거기는 한데, 알파벳 첫 자가 똑같은 사람 한테 이성적으로 더 끌린다고 해요. 이거는 2004년에 심리학자 존 존스가 밝혀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5,000건 정도를 서베이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 비율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라는 결과도 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렉스가 에이미랑 결혼을 하고 도니가 데이지랑 결혼을 하고, 약간 이런 확률. 근데 이게 무의식적 자기애가 발현이 된다라는 건데, 아니마 아니무스 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칼 구스타프 융 선생님이 처음으로 쓰신 용어인데,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해요. 누구나 자신의 속에 남자한테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한테도 남성성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봤을 때 이성적으로 매력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닮는다고도 하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 분모가 조금씩은 있어요. 이 사람의 여성성, 이 남자의 여성성, 저 여성의 남성성 같은 거. 그래서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상대방도 알기 힘든 약간 무의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알아내면 되게 좋거든요.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그 친구들한테 이 친구 뭐 좋아해? 이 친구의 버릇이 뭐야?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알아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그걸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랑 공통 분모가 전혀 1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나랑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 이런 것도 좋아해? 나도 그런데, 그 무의식 쪽에서 이제 호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파악을 하는 게 연애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여자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남자 동지들 길 가다가 힐끗 지나갔는데, 아니 운전 중에 옆으로 살짝 지나갔는데 저 여자 되게 예쁜 것 같아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신기한 건 뭐냐면, 언뜻 볼수록, 대충 볼수록 그 이성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혹시 여자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 언뜻 지나간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거? 근데 남자들은 그거 되게 심해요. 뒷모습만 봤는데 뒷모습이 되게 막 좋아 보여. 그럼 이제 일부러 앞으로 가서 얼굴 한번 본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변태여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왜냐면 이 책에서도 번식 욕구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잠시 스쳐간 이성을 다시 따라가서 얼굴을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못생겼어, 그럼 나는 그냥 몇 초간의 시간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상대방이었어. 근데 그냥 스쳐 지나 보내서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인 상대를 고를 그 확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번식 욕구라는 게 있고, 그 상태에서 진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충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 속은 라이벌 팀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컨트롤 타워 잡으려고 막 경쟁을 하죠. 아니야 너 비켜봐 이러면서 막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그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충동을 의식하는 시스템하고 장기적인 이성이 개입되는 그 시스템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보상을 선택할 때는 정서, 감정에 개입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고차원적인 사고라든지 이성을 담당하는 쪽이 더 활성화된다는 건데, 근데 누구나 즉각적인 보상을 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에 더 많이 좌우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종목 추천받을 때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원하겠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급등주 찾아가지고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내가 100만 원이라도 낼 테니까 종목을 줘. 훨씬 더 그걸 원하죠. 정서적인 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사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추천을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와이즈 클럽, 뭐 노다지, 이 IR 로트 이런 거 보라고 한다고 이런 거 사람들이 힘들게 보겠습니까? 종목 추천 받는 거지. 힘듭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성의 컨트롤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혹시 이성 잃어본 적 있어요? 누구나 한번 이제 속된 말로 빡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순간이 그때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할 때. 그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극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고를 겪어서 배우자를 잃게 됐을 때, 본인만 살아남아서 병원에 있을 때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나도 죽고 싶다. 왜 나만 살아남았느냐. 그런 극단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아예 이성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모든 이 감정이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폭풍에 휩싸인 순간이죠. 그때는 타인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셨습니까? 1994년에 나온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도 보셨죠? 거기 보면 댄 테일러 중위가 나옵니다. 중대장인가 소대장인가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자신의 그 전우들을 다 구해내요. 막 폭격이 막 쏟아진 거기에서도. 근데 댄 중위를 살려냈는데 하반신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무릎 이하를 다 잘라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났지만 포레스트 검프를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하고 증오를 해요. 나를 거기서 죽게 놔뒀어야지. 명예롭게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나 이런 병신을 만들어서 힘들게 살도록 하느냐 하면서 막 포레스트 검프를 막 몇 년째 쫓아다니면서 막 증오를 해. 그런데 나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댄 중위가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새우잡이 배를 타고 성공을 해요. 댄 중위가 새우잡이로 번 돈을 가지고 애플에 몰빵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1994년인데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어떤 과일류 회사가 과수원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는 걱정이 없대요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1994년 애플의 시가총액을 찾아보니까 4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2024년 현재 3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825배가 올랐어. 당시에도 포레스트 검프는 댄 중위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는데, 애플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그거보다 800배 이상 자산이 늘었다. 왜 얘기가 여기로 흘러갔지? 우리가 좌뇌 우뇌 따로 있는 건 알죠? 좌뇌 우뇌 연결이 돼 있어요. 뇌량이라고 하는, 교량할 때처럼 다리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죠? 왜 뭐 이런 거 막 할 수 있냐고 막. 그리고 왼손 오른손 똑같이 짚고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고, 이거 동시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이 뇌량을 자른 사람 혹은 뇌 반쪽을 잘라낸 사람은 이게 된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 실험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이 뇌량, 좌우뇌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한테 다른 걸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에. 좌뇌에는 사과를 보여주고 우뇌에는 연필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방금 당신이 본 걸 집으세요 라고 하면은 오른손은 사과를, 왼손은 연필을 집으려 한다는 거예요. 아예 따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가. 그리고 그 병식 결손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본인의 병, 본인의 질병, 본인의 상태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다쳤는데 나는 다치지 않았다. 아픈데 아프지 않았다.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병식 결손증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두 손을 운전대에 올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손만 올리고 한 손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 손을 다 올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게요? 네, 두 손을 다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한 손만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손뼉을 쳐보세요 라고 하는데 혼자 그러면 한 손만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왼손이 아예 아파서. 그러고 나서 손뼉을 치셨나요? 그러니까 네, 손뼉 쳤습니다. 소리가 들렸나요? 네,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예 뇌가 고장이 나서 병식 결손증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막 꾸며대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반신이 분명히 마비가 되었는데 나는 멀쩡하다,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윌리엄 더글러스라는 판사도 이런 병식 결손증이 있어서 1974년에 되게 좀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패턴을 추구한다는 거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 패턴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트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예를 들어서 121선에서 지지를 받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뭐 더 고난이도의 이제 기술적 분석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우발과 패턴, 이 책에서도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름의 모양에서도 그 그림을 찾아내려고 하고, 구름이 하트 색깔이야, 아니면 막 구름이 무슨 뭐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뇌가 저렇게 가면 빠르고 저렇게 가면 효율적이야 라고 자꾸 지름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단순화하고 이 패턴이구나, 자꾸 그거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상대방이,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꾸 한다는 거지. 그냥 저 뒤로 가기 누르세요. 망했다. 그래서 그냥 이럴 땐 이런 거 사십시오. 지금 뭐 엔비디아를 뭐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뇌과학을 하고 심리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 돈을 버는데도 그렇고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도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부터 끝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 너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공부해갖고 그러면 주식 수익률 좋아? 나보다 좋아? 나는 어떤 뭐 리딩방 대표님 따라가지고 그 사람 수익률 지금 50% 100% 나고 있는데 난 그래도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뭐 그럼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주도로 판단을 해야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목 추천을 받을 때는 도파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독이 되니까 계속해서 매월 막 몇백만 원씩 막 갖다 바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정에 좌우되고 정서가 내 이성을 찍어 누르게 되고, 근데 나중에 내 이성으로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채진 프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어디에 치우치지 않도록 본인을 객관화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은가, 맞는가, 내가 어떤 감정이나 오류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라는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나 자신 간의 거리는 나와 타인 간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다. 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몽테뉴가, 이분이 소설이 잘 팔렸는지 37살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집안도 잘 살았다고 하고, 본인의 뭐 성일에나 어디에다가 1000권의 책을 딱 들여놨대요.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만 연구를 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파들어가기 시작을 한 게 나 자신을 알기. 우리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처럼 나 자신을 알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헛수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내가 읽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변하고, 내가 본 거에 따라서 변하고, 내가 본 종목에 따라서 변하고, 내가 투자한 업종에 따라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조차 이미 변해버린 나를 후행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MBTI도 계속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거는 헛수고다. 대신에 이걸 알면 된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해서 몽테뉴가 그 다음으로 연구를 한 게 나는 무엇을 아는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아는 것, 그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인코그니토 작가가 맨 마지막에 쓴 한 줄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존재는 바로 자신 아닐까. 천체를 연구하고 물리학을 막 공부하고 모든 걸 다 공부를 해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 헛수고인 거고,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나 자신을 안 그 상태에서 종목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최근에는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증시가 또 어느 순간 또 어떤 패닉 장세에 빠질지도 몰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한
한 10% 이상 급락하는 날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 속에서 나의 몸속에서 막 버럭이랑 불안이가 막 둘이 막 장난이 막 꽹가리 치고 징을 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률이 50%, 100% 났을 때도 손실 회피 본능을 내가 가라앉히고 이 수익률을 큰 수익률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만 중고 장터에서도 이제 사서라도 보십시오.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해서 오늘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